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는데 사과 한 번 없었고 보란 듯 얘기하니 참 뻔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인지 이 남성은 곧 출소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변론한 살인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2006년 5월 16일 YTN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18년 동안 인권 변호사로 운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부터 인권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18년 차 인권 변호사라고 인터뷰하던 그해 2006년 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조카 김모 씨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문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피의자를 도와야 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변호사는 신념에 따라 사건을 거절할 권리 또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판결문에 입각한 사건 개요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인 당시 29세 남성은 사건 발생 5년 전인 2001년부터 모 주식회사에서 피해 여성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교제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였습니다. 여성의 이별 통보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반년간 계속적인 협박 메일을 보내며 집착해왔습니다. 이 남성은 2006년 5월 7일 범행에 나섭니다. 가족들을 강제로 포박해 헤어지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미리 부엌칼과 투명 테이프 5개를 샀습니다. 저녁 8시 반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방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 편의점에 기다리다가 밤 11시 30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따라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50분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학력 등을 언급하면서 상종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성은 이 가족에게 테이프로 서로 손을 묶어라 라고 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휘둘렀고 부친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장례도 치러야 하는데 당시 하반신을 당연히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추락하는 사이에 모녀는 딸의 방으로 함께 숨어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남성은 어깨로 문을 밀어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불 꺼진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녀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흉기를 휘둘러 딸을 19회, 모친을 18회 찌릅니다. 딸은 폐자창, 즉 폐가 찔려서 즉사합니다. 모친은 후송 중에 역시 폐자창 등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변호인의 주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인 이재명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에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심신미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내세운 충동조절 장애라는 것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포함조차 안 된다고 봤습니다.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을 감정한 의사도 있었는데 모녀 살인범이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범인은 또 스스로 재판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주변에 권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문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상해의 정도 및 그 후유증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주었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빚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치료비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살인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팩트체크를 겸해서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2006년 5월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은 18년차 인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일이니까 사건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아버지에 대한 치료비 지급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탐사보도팀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마피아 조직을 변호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면서 자신이 변호한 이들이 그런 조폭인지 몰랐으며 국제마피아파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조카도 마피아파 소속이다. 그래서 중학생 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준비되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자되면서 모녀 살인범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냐 아니면 다른 조카가 조직원이냐 둘 다 조직원이냐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각각 다른 말이 나돌았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족을 잘 아는 분을 통해 건너 확인을 했는데 모녀 살해범은 이 후보의 손인 남매의 아들이고 손 아래 남매 중에 환경 미원을 했고 일찍 소천하신 것으로 알려진 그분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PD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앞서 변호사 이재명 그리고 2007년 경찰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다른 조직원들을 단순히 변호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조직원들임은 몰랐었다는 그런 기록에 대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의 조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인데요. 이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남매 중 5째인데요. 그 모녀를 살인한 조카는 이 형제 중에 그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자신이 4번 변론을 했다고 하는 그 중학생은 이 어머니 쪽의 친척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인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은 그 다음 해인 2007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4년 동안 동거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딸 앞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심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후보는 그쯤에 2007년 9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07년 6월 24일 이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그간 주었던 돈을 달라 했고 또 만나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남성은 날 길이 26cm짜리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서 성남시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3살인 큰딸이 출근하려고 나오는 것을 아침에 발견해서 회칼로 옆구리를 겨누면서 큰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가스 호스를 회칼로 절단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여성과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등에 부은 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는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는 네 언니 대신 죽는 거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가해자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딸 앞에서 농약을 마시지는 못하겠다. 딸은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시끄럽다면서 회칼로 여성의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는데 이를 이재명 변호사가 맡아서 재판 과정에서 2차례 출석했습니다. 9월 첫 공판과 다음 달 공판에 직접 나왔습니다. 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심실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시됩니다.
어느 정도 술은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인지 이재명 변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그쯤에 정동영 다순 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선고 공판 때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재명 후보가 맞지 않았고 징역 15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곧 출소합니다. 그리고 국제마피아파를 변호한 것으로 나오는 방송 자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공소장을 전해드리면서 이 팩폭 시스터즈가 짚고 싶었던 것은 과연 진실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조카 변론은 24일 이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변호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폭발했던 사안입니다. 이틀 뒤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가 26일 11시 21분, 그러니까 점심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단독 이재명 조카, 내 딸, 내 아내 살해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심장이 저릿하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는데 사과 한 번 없었고 보란듯 얘기하니 참 뻔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이미 2달 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24일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시 추가로 진행되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려해 보도를 내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 지사의 셀프 고백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인터뷰가 나온 26일 오후에 이 후보는 전남의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을 찾았고 기자들의 백불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라고 답해서 또 한 번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더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표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서야 뒤늦게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봤다고요? 오전에 인터뷰 기사가 터지고 오후에 기자들이 브리핑을 앞두고 그 아버지 인터뷰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감히 조언을 하겠는데 공보팀 전면 교체하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후보가 몰랐다면 이건 공보팀이 후보를 왕따시키거나 안티인 수준인 겁니다. 앞서 오후 전남 신안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피해자는 억울하죠, 이런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 후보는 정말 피해자의 인터뷰가 나온 걸 몰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자 브리핑의 텍스트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자의 질문을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이더군요. 후보님, 언론에 피해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후보가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한 데 대해 아쉽다고 하시고 또 사과받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면서 아예 인터뷰 기사의 골자까지 읽어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후보는 이 질문에 변호사라 변호했고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사를 이제야 봤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글을 올린 상황인 겁니다. 덧붙이면 이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제가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하였는데 그런 아쉬움,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억울한 것일까요? 억울함은 자신의 억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카가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인권 변호사인 자신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하고 싶었다는 그의 소신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2007년 조카도 아닌 생판 남이 벌인 유사 사건까지 맡았는지 궁금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언론은 이 브리핑과 이후 페이스북 사과에 대해서 저처럼 지적하지는 않고 의문을 품지는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성에 의심이 드는 그 사과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뇌피셜입니다. 이 공소장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몇몇 기자들을 통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팀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궁금한 부분입니다.